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난다 출판사에서 발간한 황현산 작가의 밤이 선생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13년 6월 25일 1쇄가 발행이 됐고요. 2018년 8월 28일에 초판 29쇄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기도 합니다.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욤 아폴리네르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폴리네르를 중심으로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로 대표되는 프랑스 현대시를 연구하고 문학 비평가로 활동하면서 시적인 것, 또 예술적인 것의 역사성과 성질을 이해하는 일에 오래 천착해왔습니다. 저서로는 얼굴 없는 희망, 말과 시간의 깊이, 해인사를 거닐다, 말라르메의 시집에 대한 주석적 연구, 이상과 귀향, 한국문학의 새 영토 이외에도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팔봉 비평문학상, 대산문학상, 아름다운 작가상 등을 수상했고요. 번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한국번역비평학회를 창립해서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같은 학교 명예교수를 지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요. 2018년 8월 8일에 별세했습니다. 자, 그럼 책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펴내며 문학에 관한 논문이나 문학 비평이 아닌 글로는 내가 처음 엮는 책이다. 지난 4년간 한겨레 신문에 그리고 2000년대 초엽에 국민일보에 실었던 칼럼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난 세기의 80년대와 90년대에 썼던 글도 여러 편 들어있다. 결과적으로 30여 년에 걸쳐 쓴 글이지만 어조와 문체에 크게 변함이 없고 이제나 저제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신기하다. 발전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포기할 수 없는 전망 하나와 줄곧 드자비를 해온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내가 품고 있던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더듬어내어 합당한 언어와 정직한 수사법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 생각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이 그리움 속에서 나는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했다. 도시와 마을을 사랑했고 밤하늘과 골목길을 사랑했고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1000년 전에도 수수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어두운 밤마다 꾸고 있었을 이 꿈을 아직도 우리가 안타깝게 꾸고 있다. 2013년 6월 황현산. 황현산 작가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가운데 하나죠. 2018년에 타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또 따스한 시선으로 색다른 관점으로 관찰하면서 사유해내는 그의 글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쓰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책꽂이에 가까이 두고 이따금 빼서 읽곤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에는 모두 80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펴내며 제1부 과거도 착취당한다. 모자 쓴 사람은 누구인가? 상상력 또는 비겁함, 소금과 죽음, 군대 문제, 몽유도원도 관람기, 김지하 선생을 추억한다. 그 세상의 이름은 무엇일까? 영어 강의도 사회 문제다. 30만 원으로 사는 사람, 김연아가 대학생이 되려면, 불문과에서는 무얼 하는가? 나는 전쟁이 무섭다. 산딸기 있는 곳에 뱀이 있다고. 마음이 무거워져야 할 의무. 삼학도의 비극. 기억과 장소. 태백 석탄박물관. 방법과 치성. 또다시 군대 문제. 승리의 서사. 체벌 없는 교실. 두 국사 선생. 죽은 시인의 사회. 고향의 봄 앞에서. 봄날은 간다. 김기덕 감독의 한. 스위스 은행의 전설. 맥락과 폭력, 금지곡, 역사는 음악처럼 흐른다. 내가 믿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주주의 앞에 붙었던 말,
덮어가리기와 백사마을, 폭력에 대한 관심, 낙원의 악마, 황금과 돌, 시대의 비천함, 영어 강의와 언어 통제. 제2부 전원일기, 강원도의 힘, 겨울의 개, 찌푸린 얼굴들, 빈집. 제3부 당신의 사소한 사정, 내 이웃을 끌어안는 행복, 시가 무슨 소용인가, 장옥이 각시의 노래, 유행과 사물의 감수성, 익명성과 사실성, 밑바닥 진실 마지막 말, 윤리는 기억이다, 사투리의 정서, 먹는 정성 만드는 정성, 자유로운 정치 엄숙한 문화, 헌책방이 있었다, 낮에 잃은 것을 밤에 되찾는다, 논술고사 답안지를 넘겨보며, 아버지의 삶과 자식의 삶, 홍상수와 교수들, 돌덩이의 폭력, 한글과 한자, 협객은 날아가고 변은 익는다. 11월 예찬,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 이수열 선생, 귀신들 이야기, 산에는 산새, 물에는 물새, 총기 사건의 공적 시나리오와 사적 시나리오, 바닥에 깔려있는 시간, 춘천의 봄, 밀림의 북소리, 어려운 글, 쉬운 글, 복잡한 일, 은밀한 시간, 두 개의 설날, 문학적인 것들, 고향의 잣대, 금지된 시간의 알레고리,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다. 자, 그럼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도 착취당한다. 지난 70년대에 한국 땅에서 외국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서대문 국제우체국의 미스 아무개를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야 외서를 사는 일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쉽다. 아무 인터넷 서점에나 들어가 원하는 책을 찍어 장바구니에 담고 신용카드로 계산을 끝내면 보통은 보름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책이 집이나 학교로 배달된다. 이 절차가 너무 간편해서 나쁜 추억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눈물겹게 한다. 그 시절에는 외국에서 책을 들여오는 일이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표어를 내걸고 감행해야 하는 일대 사업이었다. 먼저 외국의 서적상에게 구입할 책의 목록과 편지를 보내 청구서를 받은 다음 외환관리당국의 외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고는 은행에서 송금수표를 끊어 외국의 서적상에게 보낸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아무튼 수표를 보내고 나면 책은 선편으로 빠르면 3개월 뒤에, 늦으면 반년 뒤에 한국 땅에 들어온다. 그렇다고 책이 바로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절차, 거의 투쟁에 가까운 절차가 남아있다. 구입한 책은 서대문 국제우체국에서 찾아와야 한다. 국제우체국은 책을 전달하는 일 외에 통관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업무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미스 아무개의 소관이었다. 우체국에서 보낸 통지서와 주민등록증을 가로지른 시멘트 대 위에 내밀면 그녀는 한번 힐끗 얼굴을 들어 거들떠보고는 마지못한 듯 입을 연다. 이거 서적이지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와보세요. 다음 주일이라고 책을 내준다는 확답이 없으니 발길이 더욱 처참하다. 어느 날 나는 그렇게도 읽고 싶은 책을 눈앞에 두고도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도리어 그쪽에서 서적 통관이 쉬운지 아느냐,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책이라도 있으면 어쩔 거냐고 공격한다. 이 책들은 그런 책하고는 거리가 멀며 문학에 관한 이론서일 뿐이라는 내 설명을 무지르고 다시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다. 책 내용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책은 사세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창구의 가로대를 뛰어넘었다. 다행히 그녀의 뒷자리에서 나이든 직원이 달려나와 내 팔을 붙들고는 책꾸러미를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왔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국가가 왜 방해를 하느냐, 아마 이런 말이었으리라. 생각하면 우습다. 내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커피라도 한 잔 뽑아다 미스 아무개에게 권했어야지 라고 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이 당시에는 자판기가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그때가 유신시대였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 우리는 모두 괴물이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것이 금지된 시대에 사람들은 분노를 내장에 쌓아두고 살았다.
전두환의 시대가 혹독했다 하나 사람들을 한데 묶는 의기가 벌써 솟아오르고 있었다. 유신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기 안의 무력한 분노 때문에 더욱 불행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대학생들의 편에서 박정희를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들으면 저 우체국 창구를 뛰어넘을 때와 같은 충동을 다시 느낀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라면 한때의 압제와 불의는 세월의 강 저편으로 물러나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으니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경제적 성과를 두 손으로 거머쥐기만 하면 그만일 것이다. 과거는 바로 그렇게 착취당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자기만 한 시간이 현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의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름될 것만 같다. 소금과 죽음. 며칠 전 현대시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보들레르의 시 죽음의 춤을 읽었다. 부르주아들의 흥청망청한 잔치판에 난입해 무섭고도 멋진 춤을 추는 해골의 장난을 능숙한 선율로 길게 읊어내는 이 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미래의 환상에 젖어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는 속물 군상들을 통렬하게 야유하는 노래로 흔히 해석된다. 그런데 저녁 회식 자리에서 화제가 어떻게 물꼬를 틀었는지 죽음 이야기가 어느새 고향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다. 내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작은 섬 비금도다. 인구가 3천이 조금 넘는 영락없는 낙도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 않다. 천재 소년기사 이세돌의 고향이며 맛이 특별한 시금치 섬초와 국내에서 가장 질이 좋다는 천일염 비금 소금의 생산지이다. 무엇보다도 소금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일제 말에 우리 고향에 박삼만이라는 어른이 징용으로 끌려나가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평안도의 한 염전에서 몇 년 동안 노역을 했다. 위대하다고 말해야 할 이 인물은 글자도 깨치지 못한 처지였지만 사람됨이 총명하고 곡진해서 염전의 구조와 소금의 생산 과정, 도구의 제작 방법과 사용법 등을 낱낱이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었다. 해방이 되어 집에 돌아온 이 어른은 염전에 대해 자기가 아는 바를 구술해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적게 했다. 고향 사람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그 너른 갯벌에 염전을 만들어 중부 이남에서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했다. 정부도 이 작은 섬을 주목했다. 토목 기술자들을 내려보내 염전의 확장을 독려하고 전매청을 통해 생산된 소금을 전량 수매했다. 게다가 내 모교인 비금초등학교를 연부양성국민학교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연부양성을 위해 특별한 교과 과정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사후 조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라도 학교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으니 내가 특목초등학교 출신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후 정부의 소금 정책이 바뀌어 많은 염전이 폐지되고 소금 생산 방식도 소금의 때깔만 좋게 하고 질과 맛을 나쁘게 하는 편으로 바뀌었다. 염전의 결정지에 비닐장판을 깔아 장판염을 생산하고 도자기 타일을 깔아 도판염을 긁어들였다. 가장 좋은 천일염은 맨 흙에서 얻어내는 토판염이지만 소금에 흙빛이 남아있어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다. 도시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자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도시민들은 늘 자연산을 구하지만 벌레 먹은 소체에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자연에는 삶과 함께 죽음이 깃들어 있다. 도시민들은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처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철저하게 막아내려 한다. 그러나 죽음을 끌어안지 않는 삶은 없기에 죽음을 막다 보면 결과적으로 삶까지도 막아버린다. 죽음을 견디지 못하는 곳에는 죽음만 남는다.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산답시고 우리 고향 마을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소금을 고르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이치다. 살아있는 삶, 다시 말해서 죽음이 함께 깃들어 있는 삶을 고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좋은 식품을 고르기 위해서도 사람 사는 동네에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고향 비금 사람들이 염전에서 장판과 타일을 걷어낼 때도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특목초를 졸업한 나는 연부가 되기는커녕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짠물에 발을 적시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집안 어른들의 소망대로 책상 앞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죽음의 춤 같은 시에서 해방되지는 못했다. 군대 문제. 불문학자 김붕구 선생이 세상을 뜨기 전에 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긴 투병 생활을 하기 전에 쓴,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 쓴 한국의 대학생들이라는 수필이 있다. 그 시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편에 속하는 대학생들까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실정을 조목조목 들추어내는 이 글은 선생의 열정적인 문체와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이 어울려 이상한 시정을 자아냈다. 소를 팔아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서울 생활이 어려워도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면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 책과 현실의 괴리는 큰데 현명한 말을 해주는 스승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줄줄이 열거하고 나서 선생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아,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한다. 내가 40년도 넘게 이 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군대에 가야 할 사람으로서 감동이 컸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던 공부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군대를 마친 선배들의 모험담을 나는 너무 많이 들었다. 그 시절 군대의 폭압적인 질서와 열악한 복무 환경도 두려웠지만 폐쇄된 조직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온갖 비리가 나를 더욱 떨게 했다. 나는 무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현역 복무를 마쳤지만 정말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 건의를 묵살한 상급자의 실수로 내가 일주일간 영창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작은 일화일 뿐이고 정작 크게 입은 상처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종류에 속한다. 전역 후에 제향군인회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내 의사와 전혀 다른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때 내가 느낀 모욕감도 그 고통의 연장이었다. 그런 중에도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도 빠짐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그 생각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통으로, 그래서 견딜 만한 고통으로 바꿔준다. 세상도 군대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군대 문제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괴롭힌다.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이 한두 해를 방황 속에 허송하다가 복학생 아저씨가 되고 나서야 공부에 전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군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우리에게서 군대 문제는 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는 쉽지 않다. 우선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라는 생각도 군대 문제를 의제로 내걸 수 있는 길을 막는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나 이공계 대학원생들, 특별히 국위를 선양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군 입대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사실상 의제화의 길을 막는다. 그러나 누구나가 실은 누구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억눌렸던 의제는 가짜 의제가 되어 폭발한다.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는 군대 문제가 전면에 걸려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간 가수 박재범 씨의 불행에도 그 이면에는 누구나 겪는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해서 군대에 입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내가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자주 원한 폭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가짜 의제를 마침내 진짜 의제로 바꿔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영어 강의도 사회 문제다. 십수년 전에 우리 사회에 잠시 풍파를 일으켰던 영어 공용화로는 이제 잠잠해졌지만 그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숙였던 고개를 다시 들기 위해 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 의제가 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벌써 상체를 들어올릴성 싶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몇 년 전부터 내가 소속된 대학을 비롯해
이름 있는 대학들이 앞다투어 영어 강의의 비율을 높이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그 비율로 대학을 평가하려는 풍조가 나타났다. 나로서는 그 폐해가 적지 않다고 보며 자칫하다간 벌써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인문학이 패망의 길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 영어 강의가 대대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할 때 그 내용이 부실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은 학문 활동과 우리말의 관계다. 누구나 알다시피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결국은 말로 정리되고 말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게다가 말은 정리와 전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지식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발판이기도 하기에 결국은 지식과 생각 그 자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 생각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이면 말도 발전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내 전공 분야에서 선배 교수들이 반세기 전에 쓴 책을 지금 읽으려 하면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책을 읽기보다 더 힘들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은 선배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우리말이 그들의 지식과 생각을 담거나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지식에 대한 열정이 드높아 학문이 짧은 시간에 적잖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말도 성장하는 쪽으로 크게 변화했다. 사회의 발전이 그에 힘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중요한 논문과 강의가 오직 외국어에 의지하게 된다면 이 발전은 중단될 것이다. 아니 중단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조선시대처럼 언문의 위치로 떨어질 것이다. 한 집단이 오래 사용해온 언어, 이를테면 모국어는 그 언어 사용자들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외국어에 의존하는 강의는 이 깊은 경험을 이용할 수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학술활동은 연구 행위와 교수 행위로 나뉜다지만 강의도 연구 행위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강의하는 사람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실마리만 붙잡았던 생각을 강의 중에 학생들과 공동 주체가 되어 생각하는 가운데 정리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 이것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모국어적 직관의 덕택이다. 외국어 강의가 이 직관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강의가 주로 프리젠테이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외국어 강의를 철저한 교환 준비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교수가 없지 않다는 점도 밝혀둔다. 외국어 강의는 선생과 학생이 함께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현장이 되기 어렵다. 어떤 부당한 일을 놓고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두 말의 구체적 효과가 다르고 그 앞에서 우리 몸의 반응이 다르다. 인삼 뿌리와 배추 뿌리가 학술활동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첨단의 사고도 어떤 섬세한 말도 이 뿌리들에 이르지 못할 때 학문은 적어도 인문학은 죽은 학문이 된다. 이 사태를 사회적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문과에서는 무얼 하는가? 우리 세대가 대학을 다닐 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은 주로 두 사람이 방 하나를 사용하는 하숙집에서 기거했다. 내가 만난 룸메이트 가운데 법대생이 둘 있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학창시절 온갖 책을 가리지 않는 독서광이었고 글을 잘 썼으며 입을 열면 시정이 넘치는 말을 쏟아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한 사람은 오로지 고시 공부에만 전념하는 학생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도서관에서 살았다. 나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크게 뒤지지 않았지만 그에 비하면 내 공부는 늘 산만했다. 어느 날 그가 나한테 왜 고시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기도 그 질문이 뜬금없다고 느꼈던지 어조를 갑자기 힐난조로 바꾸었다. 불문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나는 고작 이렇게 대답했다. 불문학과니까 불문학을 하지. 대답이 아니라 대답의 회피였다. 그러나 저 고시생의 확실하고 단단한 신념 앞에서 내 공부의 내용과 목표를 차근차근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 아득한 일이었다. 문제는 내 생애에서 이렇게 질문해오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언젠가는 교육부의 관리가 프랑스의 불문학 박사보다 한국의 불문학 박사가 더 많다는 얼토당토하는 낭설을 TV방송으로 퍼뜨렸으며, 가끔은 대학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영어 하나면 어디서나 통하니까 프랑스어 교육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넌지시 묻는다. 교육부 관리의 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프랑스어 교육 불필요론 앞에서 나는 프랑스어가 무역이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불어 불문학과에서 프랑스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뒤이어질 말을 듣고 싶은 기색이 아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현재 세계의 문화적 정치적 지형도의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지금도 작성되고 있는 많고도 중요한 문헌에 관해서는 말할 틈조차 없다. 그 질문은 처음부터 내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가 사회의 발전에서 앞으로 오게 될 세계의 그림을 문학이 항상 먼저 그려왔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면, 그는 어쩌면 자신의 세계관에 적대할 사람들을 불어 불문학과에서 기르고 있다고 아연 긴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불어 불문학과를 비롯한 유럽 어문학과는 졸업 후 취직이 특별히 어려운 학과도 아니다. 대기업의 무더기로 취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에서 연예계까지 각종 문화산업의 미묘한 자리에는 유럽 문학과 출신들이 어김없이 끼어 있다. 다양한 장르의 문필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문학으로 함양한 개성과 재능을 토대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영화감독, 작곡가, 디자이너도 적지 않다. 외국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효과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이 삶의 안팎에 퍼져 있으나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적다. 그 효과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은 더욱 적다. 불어 불문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설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이 말은 해두자. 어느 젊은 출판인이 교수신문에 칼럼을 기고해 근래 프랑스에서 발간된 인문학 서적들을 번역하는 일이 시급한데 마땅한 번역자를 구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 까다로운 문장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지어 이 서적들을 번역해낼 만한 소수의 사람들은 저 모욕적인 질문을 자주 받으며 제 공부의 터전의 위기까지 느끼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다. 산딸기 있는 곳에 뱀이 있다고 오빠는 그러지만 나는 안 속아. 지금도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까? 어쩌다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 세대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라 해도 이제는 복분자라는 이름으로 밭에서 더 많이 생산해내는 산딸기를 따겠다고 마을 뒷산 위험한 곳을 헤매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는 산딸기의 유혹과 뱀의 위험을 사이에 둔 오누이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내 아이들의 드센 모험길에 나서는 오빠는 뱀의 위험을 들먹여서 귀찮은 누이를 떼어버리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참에 형과 동생의 서열을 상기시키고 남녀간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지으려는 마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오빠의 말이 물론 거짓은 아니다. 음습한 땅에서 잘 자라는 산딸기나무 덤불은 작은 동물들이 서식하기에 알맞고 따라서 뱀들이 꿰어들기 마련이다. 오빠는 그 위험한 자리에 어린 누이까지 끌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는 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이가 언제까지나 밝은 자리에 남아 그 행동이 훤히 파악될 수 있기를 그는 바라지만 누이는 자신을 흥분시킬 만한 것이 그 밝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위험 앞에서 용감해야 할 것이며 찾아야 할 것이 위험 속에만 있다면 그 위험이야말로 감동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오누이의 갈등은 벌써 저 정치적 근대성과 미학적 근대성의 대립을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치가 근대화를 지향할 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삶을 환하게 들여다보면서 백성들을 빈틈없이 다스리려는 의도가 있다.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오스만 같은 사람이 파리시에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벌여 낡은 시가지를 허물어 길을 닦고 새로운 건물들을 세울 때 거기에는 산업화와 함께 불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정비 확장하자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스만으로 대표되는 정책당국은 화려한 건물과 반듯한 도로로 가난한 삶의 고통스러운 흔적을 덮어가리는 한편 모든 동네를 구획으로 정리해 정부에 저항하는 반란 음모자들의 근거지를 평정하기 위해 이 토목공사를 이용했다. 당시에 현대 예술을 창도했던 보들레르 같은 사람은 이 새로 정비된 도시에서 삶의 폐허를 보았다. 그는 삶이 살고 삶이 꿈꾸고 삶이 고통을 견디던 그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광장으로 바뀐 자리에서 제 삶의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제 땅에서 망명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밝고 깨끗하고 번쩍거리는 폐허에서는 어떤 감동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현대예술은 이 도시라는 이름의 폐허에서 사라진 기억을 복원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똑같은 일이 우리의 정치적 근대화에서도 벌어졌으며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박정희 시절의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전에 못 살았던 흔적을 시멘트로, 슬레이트로 덮는 일부터 시작했다. 청계천을 복개해 그 시궁창을 거기 그대로 남겨둔 채 감추었다. 모든 것이 환해졌다. 그 후 청계천은 다시 열렸지만 그것이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개천이 긴 어항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 등을 붙였던 중소상인들의 삶도, 한국 예술의 새로운 감수성을 불어넣었던 언더그라운드 예술의 터전도 함께 사라졌다. 정부는 이제 모든 강을 빈틈없이 다스리겠다고 전 국토에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른바 4대강 사업이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강은 이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구불구불한 뱀이 삶에 미치던 위험은 아마 사라졌을 것이다. 그 전에 강의 삶도, 거기 몸붙였던 생명의 삶도, 사람의 삶까지도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 말이다. 뱀이 없는 곳에는 산딸기도 없다. 사막도의 비극. 목포 앞바다에 사막도라는 섬이 있었다. 바다가 끝나고 강이 시작되는 곳에 아담한 봉우리 셋을 푸른 새처럼 앉혀놓았던 섬 사막도가 그 아름다움 자태를 잃고 시가지 끝에 매달린 초라한 둔덕으로 바뀌게 된 것은 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다. 우리 학교는 사막도를 마주보는 바닷가에 있었다.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운동장 가에 찰랑거렸고 멀리 사막도 주변에서는 영산강으로 올라가는 돌고래떼의 검은 등이 물보라를 일으켰다. 어느 사진사가 학교의 석조 건물과 바다, 사막도와 유달산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기에 성공해 학교는 그 아름다운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썰물일 때는 학교와 사막도 사이 중간이 넘는 지점까지 갯벌이 펼쳐졌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조개를 잡기도 했지만 너무나 하찮은 일로만 보였다. 수업을 하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며 저게 논이라면 이라는 말로 아쉬워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당시만 해도 논보다 더 경제성 높은 땅은 없었다. 정치가들은 무태서 사막도까지 제방을 쌓아 그 갯벌을 간척해야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 사업이 여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목포가 만년 야당 도시인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표를 얻어야 할 사람들은 관리들과 합작해 거리에 거대한 입간판을 세우고 그 갯벌에 들어설 화려한 건물들을 그려넣었다. 둑쌓기는 시작되었으나 선거철이 다가올 때만 흙 몇 삽을 퍼다 붓는 시기였으니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래도 선거가 잦아서 뚝은 이어졌고 뚝을 쌓는 데는 흙이 필요해서 사막도의 산 하나와 다른 산의 반쪽이 허물어졌다. 영산강에는 하구원을 축조해 돌고래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갯벌에는 민가와 상가가 들어섰지만 정치가들이 입간판에 그려 선전했던 것처럼 화려한 거리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곧 후회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목포시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을 세워 사막도를 섬으로 복원하고 그 본 모습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다. 지난 봄에 사막도와 간척지 사이에 물길을 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물길은 개울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내가 학교의 유리창에서 바라보던 그 사막도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환의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 또 다른 삶이 있으리라는 상념 하나를 만들어주기에도 그 개울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무너뜨린 산을 다시 쌓아 숲을 조성하고 거기 들어선 공장들을 이전하려면 또 몇천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썰물 때 드러난 개펄을 보고 저게 논이라면 이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망가진 사막도를 원통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변덕을 말할 수는 없다. 한 시절 이 나라의 두뇌가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전망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사막도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했다기보다는 가난의 볼모로 잡혀 동원되었을 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늘 어느 날 갑자기의 형식으로 찾아오는 곳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덕스럽지 않기는 어렵다.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놀라지 않게 하는 일은 인문학이 늘 내세우는 일이고 사실 내세워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인문학이 미래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일, 언제 어디에 소용될지 모르는 일에도 전념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다. 실은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인문학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공부가 많게건 적게건 그 일과 관련을 맺는다. 인문학의 위기는 오래전에 찾아왔고 그 뒤를 이어 이공계의 위기가 걱정거리다. 따지고 보면 학문의 위기고 대학의 위기다. 생각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소비하는 일에만 매달릴 때 그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사막도의 비극은 그렇게 계속된다. 체벌 없는 교실. 한 학생이 연필 한 자루를 도둑맞았다. 교사는 교실의 문을 닫아 걸고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모두 눈을 감으라고 했다. 연필을 훔쳐간 학생은 손을 들라고 했다. 손을 들면 벌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이니 연필만 돌려받고 일체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부드럽고 엄숙하게 말했다.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으나 손을 드는 학생은 없었다. 굳어지는 어깨라도 잘못 움직였다간 도둑으로 몰릴까봐 몸을 떠는 소심한 아이도 있었다. 교사는 마침내 반장을 불러내서 둘이 함께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바닷가의 가난한 마을에 사는 한 아이의 책보따리에서 그 연필이 나왔다. 선생은 비에 자루를 뽑아들고 그 아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학생은 책상 사이로 기어서 몸을 피했으나 매는 등허리와 어깨에 사정없이 떨어졌다. 미역 갖다 줄게 때리지 마세요. 김 갖다 줄게 때리지 마세요. 선생은 몽둥이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학교 시간이 파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교무실에 다녀온 반장이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우리 반 교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가난했던 시절이다. 몇 년 전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친구들이 모여 옛 추억을 꿰맞추는데 서로 간에 기억이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그 세부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너나 없이 그 사건에서 받은 충격과 상처가 그렇게 컸던 것이다. 미역과 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를 맞던 동무에게 선생은 산림감시반원이나 밀주단속을 나온 세무서원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온갖 핑계로 돈을 뜯어가던 주재소의 경찰처럼 달래야 할 사람이지 존경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떨어진 매가 자신의 소행 탓이 아니라 알맞은 방법으로 권력자의 환심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다. 교육 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하라는 광로현 서울시 교육감의 지시가 떨어진 후 그에 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위의 이야기가 이 논의를 위한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나도 물론 알고 있다. 그것은 한 교사의 체벌 사건이라기보다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한 아이가 벌인 생존투쟁의 참극이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그날의 교실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의 한 면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교육의 문제가 거기 숨어 있다. 우리는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포함한 내 동기들의 삶을 놓고 그 행불행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는 안 돼라는 식의 패배주의를 안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다. 체벌 없는 교실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달 전에도 한 중학교 교사와 체벌 금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실력과 인품과 열정을 두루 갖춘 젊은 교사다. 노력하겠지만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도 그는 말했다.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는 동물의 세계라고도 했다.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한국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체벌에 의지하는 교육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난폭한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할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 초등학교 시절의 교실이 우리 동기들의 자아관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듯이 지금의 교실도 학생들이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의 그림이 아닐 것인가. 학생들에게 언제까지나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거나 맞지 않고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남들이 벌써 하는 일을 우리만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이유는 없다. 우리 사회의 지성을 총동원해 체벌 없는 교실을 상상해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내가 믿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섬에는 군대를 2번 갔다 온 청년이 있었다. 어렵게 의무 복무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징집영장이 나왔다. 입대 환송회까지 열어주었던 면사무소의 병사계가 그의 복무 기록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섬의 권력자였던 한 유지의 아들을 대신해서 군대에 갔던 것이다. 청년의 집안에는 이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자가 없었고 그 내막을 알고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를 바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속절없이 군대를 다시 가야 했다. 그러나 몸은 튼튼해서 2번째 복무도 무사히 마치고 귀향할 수 있었으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또 하나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다행한 편에 속한다.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는 목포의 변두리 동네에서 살았다. 옆집 청년이 제대를 3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나는 그때 내 발이 3개는 들어갈 군화를 처음 신어보았다. 청년은 신실해 보였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군대를 제대하면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귀대한 후 편지가 한 번 왔다. 시내의 큰 식당에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달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내가 그 집 사람들에게 대신 읽어주었기에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러나 청년은 제대 날짜를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1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5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청년의 어머니가 어렵사리 노자를 구해 전방부대를 찾아갔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청년이 탈영을 해서 자기들도 행방을 모른다며 청년의 어머니를 도리어 죄인처럼 다루더란다. 아들이 무슨 일로 부대에서 사망했겠지만 탈영병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보상을 받기는커녕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했던 그 부모들도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겠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일들인데 요즘은 잠자리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문득 그 사람들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한숨을 뱉게 된다. 몸이 허해지면 옛날에 아프던 자리에 다시 통증이 온다더니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다. 눈앞에 참혹한 광경은 두 눈을 부릅뜨고 마주볼 수 있다 해도 옛날에 마음 아팠던 기억에는 손발이 묶여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럴 때는 내가 우선 나를 위로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혼자 말해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많이 달라지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4.19를, 유신시대를, 부마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나는 이 나라가 진실로 억울한 사람들의 원을 풀어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해 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처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더 나이가 들어 제도 속에 들어가 어줍잖게라도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섰기에 그 책임을 어디에 전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서도 젊은 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게 믿는다.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배해온 사람들이 동상이나 기념관을 세워 추앙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밑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염원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옛날과 많이 달라진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나라가 그 하늘에 6마리의 용이 날아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나라의 글자를 만든 임금이 있었고 어떤 도를 실천하려는 선비들이 있었고 인간답게 살기를 애쓰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얻었던 것 같다. 낙원의 악마.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면서 법조계가 조금 긴장하는 눈치지만 정작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진원지였던 대학과 교수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이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대학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처지라 이 나라의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의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교수 사회에서 가끔 듣는 농담으로 학위 논문을 쓰려고 5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던 젊은 연구자는 한국 땅에 들어와도 귀국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가 귀국을 마쳤다는 말은 한국 음식을 허겁지겁 집어먹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말끝마다 미국은 프랑스는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학회 같은 데서 자기 논문의 주제와 방법을 내세우며 적절하기도 하고 부적절하기도 한 긴 질문을 해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그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 적응한다. 젊은 연구자의 귀국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가 오랫동안 풍속이 다른 외국에서 살았던 사정이나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연구의 본질적인 성격에도 그 원인이 있다. 공부하는 일에서 독창적인 사고는 어떤 생각을 극단적으로 밀고 갈 때 자주 얻어지며 그렇게 얻어진 사고는 이전의 사고 체계와 크게건 작게건 단절된다. 천동설의 세상에 지동설은 거대한 사고의 단절을 불러온다. 자유시나 산문시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내재율의 개념이 실은 공허한 개념이며 그 말이 만들어진 내력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누군가 주장하면 문학의 설명체계에 작은 단절을 불러온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한 사람을 사회에서 단절시키기도 한다. 대학에는 가끔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학문 세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하는 교수들이 있다. 동료 교수가 고등학생용 외국어 참고서를 썼는데 그 문법 설명이 최근의 이론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파면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인 교수도 있고 시험 답안지에 한자를 썼다고 해서 취업까지 결정된 제자의 학점을 주지 않은 한글 전용론자 교수도 있다. 그런 교수와 학교 생활을 같이 하며 학과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도 성찰하지 않는 관행이 그렇게도 많고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이 어디에나 통하는 진리여서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사회에서 좋다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교수는 낙원의 악마나 다를 것 없어 보인다. 나만 하더라도 어느 교수를 매우 존경하면서도 그 교수가 같은 과 소속이 아닌 것을 크게 다행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교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늘 공부에 전력을 기울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생활에도 엄결한 태도를 지닌다. 그들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소금과 같아 학문 풍토의 부패를 막고 소크라테스처럼 말하면 태만한 정신에 휘파리처럼 귀찮게 따라붙어 새로운 각성을 촉구한다. 대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그런 교수들을 보호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다. 학문의 보호는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며 학문의 자유란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 비단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삶과 학문의 온갖 시도를 수용하는 아량이 문제되고 이 삶에 대한 지치지 않는 성찰이 문제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보려는 용기가 문제된다. 당신의 사소한 사정. 밥하기보다 쉬운 글쓰기. 이 야릇한 말은 최근에 전영주 시인이 발간한 책의 제목이다. 벌써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끝없이 노력해도 표나지 않는 일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묻혀버린 자기를 밖으로 끌어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될 주부들에게 글쓰기의 기초를 지도하고 전문 작가로 입문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다. 당연히 읽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쓴 글이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이 그냥 넘겨짚어도 좋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 펜을 잡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될 문제를 미리 제시하고 거기에 즉답하는 형식으로 짜인 이 책의 이런저런 장을 읽다 보면 오랫동안 글을 써왔고 그와 관계된 일을 직업으로 삼았으니 초보자라고는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새삼스럽게 묻게 된다. 저자는 당신이 잘 아는 것, 사소한 것, 당신의 실패와 변화에 대해 쓰라고 말한다. 사소한 것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이다.
일상에 묻혀 살아온 사람이 거창한 지식을 갖기는 어렵다. 까다롭고 복잡한 이론 체계에 친숙해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확보하고 있는 지식이 반드시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주부가 여성주의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자기 친정이 어떻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해 키웠는지는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인간의 심성이니 무의식이니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공부한 적은 없지만 사흘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시장에 나가야 좋은 배추를 값싸게 살 수 있는지는 알고 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한다고 나간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다. 어느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야 자기 얼굴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 그는 잘 알고 있다. 입술이 부르텄을 때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 자신은 무슨 약을 발라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다. 사소하다는 것은 세상의 큰 목소리들과 엄밀한 이론 체계들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감안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바로 그 때문에 독창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실패와 변화도 이 사소한 것들과 세상의 거창한 이론들이 맺게 되는 관계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실패한다. 우리가 배웠던 것, 세상의 큰 목소리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들과 우리의 사소한 경험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엇나갈 때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들 개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저 큰 목소리들 앞에서는 항상 당신의 사정이다. 소장농이 수학의 7하를 지대로 내놓아야 했던 것도 당신의 사정이고 없던 도로가 뚫려 한 마을이 두 마을로 나뉘어 살아야 하는 것도 당신의 사정이며 그 끔찍했던 입시 공부를 자식에게 다시 강요해야 하는 것도 당신의 사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마다 변화한다. 사람들마다 하나씩 안고 있는 이 사소한 당신의 사정들이 실상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변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 같은 큰 목소리에서 우리는 소외돼 있지만 외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사정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 글쓰기가 독창성과 사실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사소한 사정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당신의 쓰고 있는 글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다.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소한 경험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할 중요한 지식으로 여긴다는 것이며 자신의 사소한 변화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실은 비단 글쓰기에만 한정된 진실이 아닐 것 같다. 어디에 좋은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리를 당신의 사소한 사정에 비추어 마련하고 바꾸어가는 문화일 것이다. 문제는 결국 유연성인데 그것은 자신의 표현과 다른 것이 아니다. 무협 영화 한 편만을 보더라도 최고 고수는 가장 유연한 자다. 익명성과 사실성. 수영을 배우러 다니는 딸아이가 하는 말이다. 수영복을 입고 풀에 있을 때는 기혼 여성인지 미혼 여성인지 쉽게 알 수 없어요. 얼굴이 앳돼 보이거나 노숙해 보이거나 주름이 좀 있거나 없거나 그런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그 나름대로 다 예쁘고 개성이 있는데. 그런데 물 밖으로 나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나면 기혼자와 미혼자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혼 여성들은 서로 비슷한 복장에 똑같은 화장을 하기 때문이다. 모두 아줌마 탈을 한 겹 둘러쓰는 것 같아요. 딸아이의 말 속에는 분명히 힐난 어조가 들어있지만 그 애보다 세상을 3배쯤 더 살아온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기혼 여성들은 바로 그 아줌마 탈 뒤에서 편안할 것이다. 거기에는 익명성이 보장해주는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다.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예비군복을 입혀놓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술자리에 심심찮은 화제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처럼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용기를 준다. 기혼 여성들도 그 탈의 힘을 빌려 본래의 얼굴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처리해낸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년의 주부들은 그 다른 얼굴을 내세우고 가난한 행상과 모진 흥정을 하기도 하고 전철에서는 무슨 방법으로든 제 자식이 앉을 자리를 뚫어낸다. 그렇다고 이 익명성이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가려주는 피신처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유니폼과 탈은 그것들이 지시해주는 처지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아줌마 탈의 뒤에는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백하게 파악한 사람의 자신감이 들어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면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한 사람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체면에 손상되는 일을 누군가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내내 어머니와 아내들이 그 천역을 감쪽같이 감당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이 경쟁사회에서 남자들이 그럴듯한 현실과 맞서 공훈을 세우는 동안 일반 주부들은 어떤 이름도 붙어있지 않은 자질구레한 현실, 그렇기에 가장 진정한 현실과 끝없이 실랑이를 벌여왔다. 여자들은 얼굴을 감추는 대신 몸을 드러냈으며 그 몸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랫동안 삶과 생명을 유지 관리해왔다. 그래서 여성의 익명성은 우리 생활의 사실성이 되었다. 여러 신문사가 주최한 신춘문예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성 당선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래 문단에서 여성 문인들의 두드러진 성공은 이미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게다가 아줌마 소설가나 아줌마 시인으로 출발해 문단의 중심권에 들어선 문인들의 활약은 특히 괄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 문학이 여성화되었다거나 나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들이 그 얼굴을 감추고 몸으로 싸워 얻어낸 사실성이 우리 문학의 새로운 사실주의를 열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주의는 거대한 이론들이 자랑하는 일관성과 정합성을 얻지는 못했어도 벌써 그런 이론들이 드러낸 빈 구멍들을 메우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주부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자원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일에 성공하려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우리가 차라리 두려워해야 할 어떤 계기와 특별한 인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성들의 문화적 역량이 창조적으로 발휘되고 억압된 방식으로 뭉쳐진 열정들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의 마당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센터에서 문학 창작법을 배우려고 힘을 낭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보들레르의 시를 연구하거나 이윤기의 소설을 분석하는 주부들의 모임 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결성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 일에 권위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제도 문화의 사회적 확산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들의 힘이 아니라 사실을 끌어안고 있는 익명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마침내 그때가 되었다. 윤리는 기억이다.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은 좋은 영화다. 지난 세기의 86년에서 91년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여인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범인이 붙잡히지 않아 결말을 짓지 못한 사건. 그래서 잊어버린 숙제처럼 돼 있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높은 감동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영화는 웃음으로 시작한다. 주인공 형사가 탈탈이라는 이름이 알맞은 경운기를 타고 등장하고 형사 반장이 사건 현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서울 형사가 강간범으로 오인되어 얻어터질 때 관객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애매한 혐의자를 경찰서 지하실에 잡아다 놓고 군홧발로 짓이길 때까지도 이 웃음은 아직 관객들의 입가에 남아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그 몰골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이제는 강 건너 불이 되었으니 한바탕 웃음으로 넘겨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애써 눌러두었던 우리의 상처가 그렇게 살았던 과거 속에서 솟아올라 생생하게 피를 흘리기 시작할 때,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객석은 비애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야 할 거대한 악과 마주섰던 관객들은 영화가 끝날 때 모두 패배의 이력을 하나씩 빈손에 움켜쥐고 고전 비극을 보았을 때처럼 숙연한 마음으로 극장문을 나서게 된다. 그 끔찍한 범죄로부터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말해야 할까? 사실 우리의 80년대는 거대한 범죄로부터 시작했다. 이 5월만큼 아름다웠던 그 해의 5월에 광주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젊은 희망은 무참하게 꺾여버렸지만 공식적으로 그 범죄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 범죄자들을 몰라서도 처단하지 못했고
알고도 처단하지 못했다. 영화가 다루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또한 그러하다. 한 시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꼬리를 감춘 악은 직접 희생을 당한 주민들과 수사관들,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악에 바치게 만들고 시시로 우리 가슴을 후벼 생생한 상처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영화는 80년대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런 은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영화는 그 시대의 포갑적인 군사 권력이 실제 수준에서도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과 어떻게 공모하고 있었는지를 밝힌다. 등화관제훈련은 범인이 안전하게 살인을 저지르도록 돕고 수사 기록을 더듬는 수사관의 노력을 방해한다. 범죄를 감시하고 범인을 체포해야 할 경찰력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배치된다. 게다가 문모 경관의 추행 사건까지 끼어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의 혼선을 빚게 만든다. 연쇄살인 사건은 정치 권력이 생산해내는 일상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던 정황을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시는 기억술이라는 말이 있다. 비단 시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은 왕성했던 생명과 순결했던 마음을, 좌절과 패배와 분노의 감정을, 마음이 고양된 순간에 품었던 희망을 내내 기억하고 현재의 순간에 용솟음 쳐오르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다. 기억이 없으면 윤리도 없다고 예술은 말한다. 예술의 윤리는 규범을 만들고 권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날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새롭게 얻어낸 희망을 세세연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기억만이 현재의 폭을 두껍게 만들어준다. 어떤 사람에게 현재는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연쇄살인의 그 참혹함이, 유신시대의 압제가, 한국 동란의 비극이, 식민지 시대의 몸부림이, 제 양심과 희망 때문에 고통당했던 모든 사람의 이력이 모두 현재에 속한다. 미학적이건 사회적이건 일체의 감수성과 통찰력은 한 인간이 지닌 현재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에 의해 가름된다. 그래서 영화의 끝에서 전직 형사 박두만이 우리를 똑바로 쳐다볼 때 그 시선은 이런 질문을 쏘아보낸다.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투리의 정서. 나는 내 고향말을 사랑하는 그만큼 증오하기도 한다. 고향 사투리는 어린 시절부터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깊은 정을 새롭게 확인시키기도 하고 더욱 두텁게 유지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투리가 궁핍한 시절의 여러 가지 나쁜 기억들과 연결돼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연구실로 찾아왔다. 고3 아들을 둔 학부형으로 내가 재직하는 대학의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나라고 해서 그 복잡한 입시 제도를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안내서를 하나 얻어다 쥐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친구는 웬만한 책 한 권의 두께가 되는 그 안내서를 몇 페이지 뒤적이더니 이거 쇠양치 둔벙 들여다보는 짝이네 라고 말하며 헐렁한 얼굴로 웃었다. 쇠양치와 둔벙은 각기 송아지와 웅덩이를 뜻하는 전라도 농촌 지역의 방언이다. 필경 송아지나 웅덩이 같은 예쁜 표준어가 복잡한 제도와 법 앞에서 늘 좌절을 거듭했던 이 가난한 친구의 막막한 감정을 이처럼 유감없이 드러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의 성적이 상위급이라고 하니 입학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위로를 했더니 아직도 수능이 몇 달 남았는데 흉년에 가리죽 쏘아놓고 시킬 때까지가 어렵제. 가리죽은 가루죽이다.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모자라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 멀겋게 쑤어놓은 죽이 그것이다. 윗거죽이 녹말로 덮인 죽은 쉽게 식지 않아 그것으로 굶주림을 달랠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이 뛰어난 사실성은 이런 속담에서가 아니면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런 고향 말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람을 갉고 힐난할 때도 지방 고유의 속담이나 사투리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 낮바다 킨죽사발 개 핥아버린 것 같다는 표현도 우리 고향에서만 들었던 말 같다. 용모가 멀쑥한 인간의 행티를 비난할 때 서두로 쓰는 말이다. 이런 말투에 맞서서는 어떤 이치나 논리도 맥을 잃고 주저앉기 마련이다. 이럴 때 고향 말은 현실의 고투 속에서 북받쳐 오른 분노와 절망감이 고스란히 스며 있어 그대로 악담이 되고 저주의 말이 된다.
이 앞에서는 어떤 고결한 선의도 어떤 드높은 포부도 나쁜 병에 징후거나 철딱선이 없는 소견으로 치부된다. 제 손을 인두로 지지기로 맹세하고 퍼붓는 이 말들은 어김없이 나쁜 씨가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과 관청의 관료들이 배를 맞춰 부정과 협잡을 저지를 때도 사용되는 것은 가장 진한 고향 사투리였다. 사투리에 묻어있는 끈끈한 정은 부정을 의리로 여기게 하고 협잡을 지혜로 둔갑시킨다. 사는 일이 늘 그런 것이라고 믿게 하는 사투리의 너스레는 모든 죄책감을 완화하고 털어낸다. 토속의 언어는 사람 살이의 깊은 속내를 터득하도록 도와주고 감정의 밑바닥을 자극해 새로운 영감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토속어와 방언에는 감정과 생각의 어떤 극한이 있다. 혈연과 지연에서 비롯한 원시적 정서의 탄력을 받고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 말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한다. 사투리의 장점이 여기 있지만 위험도 역시 그 자리에 있다. 같은 언어 정서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부담 없었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아연하게 만드는 경우는 허다하다. 사투리로 표현할 때는 제법 훌륭하고 탄탄했던 생각을 표준어로 바꿔놓고 보면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나는 수도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라면 사석에서라도 표준을 써야 할 이유가 이와 같다. 표준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특수한 정서와 얽혀있는 생각을 보다 큰 틀의 잣대로 검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정치판에서는 코드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 같다. 나는 이 코드가 어떤 삶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은근한 말투나 어떤 지역 사투리가 가져오는 특수한 정서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헌책방이 있었다. 지난 60년대, 아니 70년대까지만 해도 청계천의 대로변과 동대문 상가의 골목길에 헌책방이 즐비했다.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치고 한두 번이라도 이곳 고서점을 둘러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겠지만 나도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책을 샀다. 외국 책을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상당수의 프랑스 고전들을 한 고서점에서 무더기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그 프랑스 책들의 원주인은 옛 경성제대에 교수로 재직했다는 한 일본인이었고 그가 속표지마다 찍어둔 장서인을 나는 사랑하기까지 했다. 김수영의 달나라의 장난과 청록파의 청록시집을 구한 것도 여기에서다. 그때 이미 절판되었던 신구문화사의 세계 전후 문학전집도 그곳에서 발품을 팔면 전질 10권을 모두 사모을 수 있었으며 학교 도서관에서도 빌릴 수 없던 이태준의 문장 강화가 가격은 좀 비쌌지만 여기에서는 팔렸고 김동인의 춘원 이광수는 좀 흔한 편에 속했다. 소설의 진달래꽃 초간부는 애석하게도 내가 책값을 마련하기 전에 사라지고 말았다. 19세기 말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한 최초의 한불사전, 지금은 숭실대학교 박물관의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한불자전도 어느 서가에 꼽혀있는 것을 보았으나 같은 이유로 구하지 못했다. 그 시절에는 여기저기 대학가에도 이름난 헌책방들이 박혀 있었지만 청계천의 헌책 시장이 줄어들면서 태반이 사라졌으며 남아있더라도 옛날과 같지 않다. 고서점의 소멸은 문화적으로 큰 위기다. 무엇보다도 발간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해 도서관에도 납품되지 못했으나 새롭게 평가를 얻게 된 책들을 어디 가서 구할 길이 없다. 내용이야 어떻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책들이 파지 공장에서 짓이겨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고서점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각급 학교의 교재 판매가 헌책방의 큰 수입원이었는데 이제는 교재를 헌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교재가 자주 바뀌기도 한다. 복사 수단이 발전해 고서의 인기 품목들이 대량으로 복제된 것도 고서적상들에게는 큰 타격이다. 각종 문서에 한글 전용이 확대돼 한자가 섞인 20-30년 전의 책을 새로운 세대가 읽어내지 못한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게다가 지난 반세기 사이만 해도 한국어의 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휘와 문체가 적잖이 변해 아버지의 말이 아들에게 낯설다. 우리 집만 해도 그렇다. 아이들이 읽을 날을 기다려버리지 않고 쌓아두었던 책들을 아이들이 외면한다. 그래도 큰아이는 부모들의 정성을 안타깝게 여겼던지 8포인트 내리다지 2단으로 조판된 세계 문학전집을 몇 권 들춰보는 척하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새로 쓰기까지는 참겠는데 이 책들 계속 읽다가는 제 어줍잖은 문장력까지 망치겠어요. 그러나 고서 시장이 움츠러든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태도에 있을 것 같다. 눈앞에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문제로 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정황에서는 누가 옛날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지경에서는 무슨 말 끝에 이 말이 나왔는지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진정으로 따져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의는 원점에서 항상 다시 시작한다. 한번 사라진 책은 영원히 사라지는 이 사정이 한번 낙오하면 영원히 패배하는 우리 교육제도의 원리와 같다고 해야 할까? 최근에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80년대에 발간되었던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더욱 확대될 이 기운을 타고 한자와 새로 쓰기의 벽, 그리고 다른 벽들을 마저 깨뜨리고 우리의 기억이 튼튼해지기를 누가 바라지 않을까? 낮에 잃은 것을 밤에 되찾는다. 1972년 8월 하순, 독일의 뮌헨에서는 제20회 하계 올림픽이 열렸고 그 개막 행사의 하나로 윤희상의 오페라 심청이 초연되었다. 올림픽을 중계하는 한국의 TV 방송단이 그 오페라 몇 장면을 발췌해 소개했고 당시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나는 내무반 침상에 걸터앉아 질 나쁜 흑백 화면으로 도복 차림을 한 오페라 가수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다. 낮에 잃은 것을 밤에 되찾는다는 가사 한 구절이 화면의 하단을 흐르고 있을 때 마치 순찰을 돌다가 잠시 TV 앞에 서 있던 당직 사관이 문득 소리를 질렀다. 저거 FM 표절한 게 아니야? FM이란 야전 교범을 이르는 말이다. 전투 교범에서는 낮 동안의 전투에서 무너진 진지, 흐트러진 전열, 손상된 무기를 재구축, 재정비하기 위해 밤의 어둠을 이용하라는 말을 아마 그런 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부상자와 전사자를 치료 후송하고 낮아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이 밤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유능한 지휘관은 작전 계획을 보강하거나 수정할 것이며 부지런한 병사는 병기를 손질하는 틈틈이 고향에 편지를 쓰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생각 깊은 장군이 있다면 그 처참한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밤의 시간에 한 번쯤 물어보기도 할 것이다. 전쟁하는 병사들은 낮에 잃은 것을 그렇게 밤에 회복한다. TV 앞에 서 있던 저 당직 사관이 FM을 운운했다고 해서 거기에 표절을 주장하자는 뜻이 진지하게 담겨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을 테다. 철학적인 오페라와 강철 냄새 풍기는 전투 교범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해 그런 찬탄을 내질렀을 뿐이리라. 오페라 심청의 대본을 쓴 사람에게 정작 그 착상을 도와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괴테의 파우스트 가운데 한 구절, 낮에 잃은 것을 밤이여 돌려다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일 것이다. 여기서 낮이 이성의 시간이라면 밤은 상상력의 시간이다. 낮이 사회적 자아의 세계라면 밤은 창조적 자아의 시간이다. 낭만주의 이후의 문학, 특히 시는 이 밤에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 시인들은 낮에 빚어진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말이 어둠의 입을 통해 전달되리라고 믿었으며 신화의 오르페우스처럼 밤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려 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성 그 자체를 불신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성을 빙자해 말과 이론과 법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와 제도의 횡포에 있다. 낮에 잃은 것을 밤에 찾기란 결국 그 횡포의 희생자들을 복권하는 일이며 어둠의 입이 해줄 수 있는 말이란 현실에서 통용되는 말의 권력을 넘어선 역사의 말이자 미래의 말이다. 윤희상 그 자신은 이 밤의 회복에 역사와 미래의 말에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뮌헨 올림픽이 열리고 채 2달도 되기 전에 박정희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했으며 한국에서는 열사의 사막 같은 고통스러운 대낮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시절이 조금 나아진 다음에도 윤희상은 귀국할 수 없었다. 당국은 그에게 다시는 조국의 북녘 땅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요구했고 그는 거절했다. 그는 이 역에서 눈을 감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송두율 교수가 마침내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송 교수는 국정원에 출두해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예정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심포지움, 한국철학자 대회 주제 발표, 제주도 방문, 전남대 대중강연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정원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 동안 이 일정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당국은 그에게 전향서 같은 것을 쓰라고 요구한다. 그에게 조국의 품은 이제 감옥이 될지도 모른다. 윤희상의 귀국을 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윤희상과 송두율은 다르다고 말한다. 한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 송두율 교수를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 육법전서를 외우기는 쉬워도 밤의 말을 듣기는 어렵다. 귀신들 이야기. 전라도의 한 섬인 우리 고향에서는 온위죽이라는 팥죽을 즐겨 먹는다. 큰 무쇠솥에 쌀과 팥과 물을 넣고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한 다음 두 곡물의 형체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향미가 미묘하게 어우러질 때까지 장작으로 불을 지펴 만든 죽이다. 조리법은 이렇게 매우 간단한데 문제는 소금이다. 옛날에는 바닷물에 가마솥을 넣고 불을 떼어 얻어낸 화염을 썼으나 해방을 전후해서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 이 화염의 자리를 천일염이 대신 차지했다. 천일염은 알다시피 바닷물을 햇빛에 말려 얻은 소금이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는 죽솥에 천일염을 넣지 않을 수 없게 된 후 제맛을 지닌 온위죽을 먹을 수 없다고 마지막 병석에서까지 한탄했다. 천일염은 바다에서 그저 짠 기운만 건져낸 가짜 소금이어서 화염의 맛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위죽에 넣은 소금이 화염인지 천일염인지 그 맛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때에도 별로 많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외할머니가 제대로 된 죽맛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외할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온위죽의 맛을 진정으로 아는 혀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천일염에 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천일염만 하더라도 좋은 소금이다. 사실 우리 고향섬은 한국의 중부 이남에서 최초로 천일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단위 지역으로는 한때 가장 많은 소금을 생산했다. 그 염전의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바뀐 지금도 시장에서 가장 질 좋다고 평가되는 소금이 그 섬에서 나온다. 내가 그 섬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몇 분 선생님들이 5학년 학생들을 이끌고 천일염의 제조 과정을 연구해 전국 과학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바로 그 5학년에 내가 속해 있었으니 그때만 해도 나는 소년 과학자였던 셈이다. 내가 했던 일은 물론 미미하다. 선생님들이 종이풀로 염전의 모양을 만들 때 그 종이풀을 이겼으며 3개월에 걸쳐 염전 관찰일기라는 것을 쓴 정도다. 그러나 이 덕택에 지금도 누가 염전에서 소금을 굽는 방법과 절차를 말하라고 하면 지루함을 참고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두어 시간을 혼자 떠들 자신이 있다. 외할머니가 들으면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천일염이 바다에서 짠맛만 건져낸 가짜 소금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같은 천일염이라도 질이 다르고 맛이 다르다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겠다. 우리 섬의 어른들은 비록 온위죽의 맛에 날카롭지는 못했어도 소금 그 자체의 맛에는 너나 없이 귀신들이었다. 소금 한 알갱이를 입에 넣으면 섬의 동쪽 염전 소금인지 서쪽 염전 소금인지 초여름 소금인지 늦가을 소금인지 어김없이 알아맞혔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맹세코 사실이다. 이 어른들은 지금 거의 모두 세상을 떴으며 살아있더라도 80줄의 노인이다. 내 또래 이후에 힘께나 쓸만한 장정들은 하나같이 서울 사람이 되었고 소금의 생산 방식도 소금 맛을 망치는 쪽으로만 달라졌으니 이 어른들을 마지막으로 소금 맛을 아는 미각이 사라질 것이며 아예 소금 맛이라는 것조차 없어지고 이 세상의 소금은 그저 짠맛을 지닐 뿐이리라. 나는 방금 소금 맛의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흙에 따라 계절에 따라 소금의 맛에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조화의 귀신이 개펄과 바람 속에 숨어있고 어른들은 그 귀신과 내통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 역시 귀신이 아닐 수 없다. 귀신들은 소금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때 이 땅에는 그런 귀신들이 참 많았다. 안방에는 술을 잊게 하는 귀신들이 있었고 건너방에는 매주를 띄우는 귀신들이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엿기름을 엿으로 만드는 귀신들이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생전에 안방에는 결코 엿항아리를 들이지 못하게 했다. 엿이 술을 탁한다는 것이었다. 탁한다는 말은 담는다는 뜻이다. 엿항아리가 안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엿이 술을 담다니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런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일종의 미신일 것이라고만 치부했다.
안방에는 누룩곰팡이의 뜸씨가 살고 있고 건너방의 벽지에는 메주곰팡이의 뜸씨가 스며들어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은 아주 훗날의 일이었다. 어느 집이건 집에는 성주신이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변소에는 측신이 있는데 이 신들은 모두 뜸씨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 이 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우리와 함께 그 영검이 깊어졌으며 또한 우리 운명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다. 그것들은 우리와 숨결을 교환하고 냄새를 교환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고독한 몸을 세상의 만물과 이어주는 연결선이며 그렇게 맺어온 관계의 흔적들이며 세상과 사랑을 나눈 내력들이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기억의 시간들이었다. 그 귀신들의 조화 속을 몸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동안 저 온위죽의 마지막 혀였던 우리 외할머니처럼 우리들도 모두 죽기 전에 귀신이 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없다면 한 사람이 100년을 살았어도 단 1시간도 살아보지 못한 셈이 된다. 우리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한 후 어머니의 며느리인 내 아내에게 청국장 담는 법을 가르치려고 7번 콩을 삶았으나 7번 모두 실패했다. 고향집의 청국장 귀신이 서울의 아파트에까지는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 이후 나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도 건성으로만 한다. 이미 우리 집에 귀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사라졌다. 내 몸과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흔적은 모두 규격봉투에 담겨 구청의 쓰레기차에 실려갈 것이다. 요즘 말로는 이 귀신들을 뭉뚱그려 타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이름이 그 귀신들과 우리 관계를 새롭게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남은 맥을 완전히 끊어놓을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바닥에 깔려있는 시간. 내 고향은 전라남도 서남쪽 바다에 떠있는 한 섬이다. 사람들이 낙도라고 부르는 그런 섬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도 내가 자란 섬이 낙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게 불러야 할 섬들이 어디에 따로 있는 줄로만 알았다. 멀리 떨어진 섬이라니 어디서 멀리 떨어졌다는 말인가. 6.25 전쟁 때 가족들의 등에 업혀 들어갔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떠난 섬이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도 그 섬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아니 성년이 되고 나서도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아직도 내게 인간의 삶이란 그 섬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며 아직도 내게 한국말이란 그 섬에서 익히고 쓰던 말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그 시절의 작은 경험들이 삶의 이런저런 고비에서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떠오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의 여름이던가 그 섬의 서쪽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나를 자기네 동네로 초대했다. 황새기를 가득 실은 어선들이 몰려드는 5, 6월이면 바닷가에 긴 백사장에 파시가 서는 동네였다. 아이들을 따라 내가 그 마을에 갔을 때는 파시의 장사꾼들이 대부분 뒷설거지를 하고 떠난 다음이어서 뱃사람들에게 술을 팔던 가건물 몇 채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퍼온 보리쌀을 들고 그 가게들을 차례차례 뒤졌지만 내게 사줄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 집에 가서야 겨우 먼지를 둘러쓰고 있는 사이다 한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다 상자를 보리쌀과 바꿀 때 주인은 필경 아이들에게 바가지를 씌웠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마음이 부풀어 있던 우리는 바닷물이 멀리 밀려난 모래밭에 둘러앉아 그 사이다를 나누어 마셨다. 한 사람에게 2병꼴로 사이다가 돌아갔고 손님이었던 내가 아마도 한 병쯤 더 마셨던 것 같다. 사이다도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울렁거려 나는 모래 위에 누웠다. 해는 지고 하늘에는 별이 돋아 있었다. 달이 밝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옆에서 부르는 아이들의 합창이 마치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처럼 아득했다. 그리고 더 먼 곳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긴 꼬리를 끌고 서서히 돌고 있었다. 모래에는 낮의 온기가 남아있어 그것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었다. 내가 어떤 커다란 손바닥 위에 누워있고 그 손이 나를 끝없이 흔들어주는 것 같았다. 또는 내 육체가 모두 삭아내려 모래알처럼 작아진 내가 다른 모래알들 속에 묻혀 바람 따라 살랑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자정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앉아 걱정스러운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훗날 나는 이 체험을 두고 시간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표현이 어떨까 생각해보곤 했다. 내 생애에 이와 비슷한 체험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이때도 그 섬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군대에 복무할 때는 모든 군인들이 1년에 사흘씩 인근의 공수부대에 들어가 특수훈련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었다. 완전 군장으로 30킬로 구보를 하는 것이 그 훈련의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다. 이 중요한 날, 나는 아침부터 미열이 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런데 그 구보를 지도 감독하는 조교 가운데 한 사람이 내 고향 섬 사람이었다. 한 5킬로 정도의 길을 달려 어느 고개를 넘을 때 그 조교는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대호 밖으로 불러냈다. 잠시 기합을 주는 척하더니 오솔길로 나를 이끌고 갔다. 이 오솔길을 곧장 따라가면 부대로 돌아가는 또 다른 고깃길이 나올 거야. 그 길이 구보의 마지막 코스니까 2-3시간 후에 본대가 그곳을 지나갈 때 네 제주껏 합류하도록 해. 나는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 고갯길을 찾아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군장을 풀었다. 때는 초여름으로 나무에는 푸른 잎들이 돋아나 있었다. 낙엽 속에 몸을 묻고 누우니 얼굴은 열기로 후끈거렸지만 그러나 편안했다. 바람이 살랑거려 나뭇잎들을 끝없이 반짝거리게 할 뿐 만상이 조용했다. 잠시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도 그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땅 밑에서 스며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슴 속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시계의 초침이 울리는 것처럼 거의 규칙적인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마침내 숲 전체를 고르게 덮었다.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머리 위 오리나무 가지의 나뭇잎들이 그 사각거리는 소리에 맞추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푸른 벌레들이 오리나무 잎을 깎는 소리였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나뭇잎들은 금방 인맥만 남기고 차례차례 사라졌다. 그리고 이따금씩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벌레들을 쪼아가곤 했다. 그러나 그 숲이 평화롭게만 느껴졌다. 나뭇잎을 빼앗기는 나무도, 나뭇잎을 깎는 벌레들도, 그 벌레를 잡아가는 새도 모두가 평화로웠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비단 그물처럼 숲을 덮고 나는 그 그물에 저항 없이 갇혀 있었다. 내 몸이 아주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앙상하게 남은 인맥이기도 했고 새의 입에 물려 하늘로 날아가는 벌레이기도 했다. 나는 구보대가 돌아오는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어떻게 합류해야 할지 염려하지도 않았다. 나는 요즘 강의가 없는 날이면 집 근처의 도봉산을 오른다. 무숫골에서 원통사로 가는 길이다. 휴일이 아니라서 길은 호젓하고 항상 정해진 길이라 발길이 익숙하다. 그런데 어떤 길목을 돌아서면 뒤에서 나를 부르는 나직한 목소리가 있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다만 이끼 낀 바위가 있거나 비범한 기운을 떨치며 솟아오른 나무가 있다. 그 바위와 그 나무가 나를 부른 것이 틀림없다. 아니 그 바위와 나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하고 있던 내가 그것들을 지나치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리라. 그 바위와 나무에 내가 걸어두었던 내 마음이 나를 부른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내 고향 섬과 저 구보의 고갯길에서 만났던 그 이상한 마법의 시간 가운데 하나가 나를 부른 것이라고 그렇게 믿곤 한다. 내 존재의 바닥에 아주 낮게 깔려있던 그 시간이. 어려운 글, 쉬운 글. 어려운 글을 읽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글은 저자 자신도 무슨 소린지 모르고 쓴 글이다. 문화비평가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어느 대학 교수의 책에, 그것도 서문에 이런 내용의 말이 있다. 정말 그럴까?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나는 나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내 자식들이 이런 말에 현혹될까봐 두렵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비슷하다. 글이나 말은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읽는 사람이 무슨 소린지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선 따진다. 어려운 글은 자기 과시를 하려는 심리가 뒤에 있고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억압하게 마련이라고도 말한다. 어려운 글은 반민중적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당연히 거기 곁들린다. 글은 확실히 쉽게 쓸 수 있는 한 쉽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쉽게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반민중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어렵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세상을 억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억압을 받고 있다고 해야 옳다. 어렵고 까다로운 글보다 간단 명료한 구호투의 말들이 사람들을 더 억압해왔던 예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 내가 대학원에 다닐 때 하숙을 하던 집 아주머니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지만 매우 명민한 사람이어서 혼자 글을 깨쳐 한자가 드문드문 섞인 글을 읽어냈고 쉬운 영어책도 해독했다. 이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 하숙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늘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내 공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가를 알아볼 겸 해서 아주머니를 상대로 내가 쓰려는 논문에 관해 이따금 이야기를 해보곤 했다. 나는 아주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과 문장을 골라 가능한 한 쉽게 이야기한다. 아주머니는 의외로 잘 알아듣고 가끔 날카로운 질문도 한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쉽게 이야기하려 해도 그 한계가 있고 결코 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전체 이야기의 1/1000에 불과하고 그것이 비록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 천착은 내게 매우 중요하고 아주머니에게도 중요하다. 나는 온갖 낱말, 온갖 문장을 다 사용해서 그 부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혈을 쏟는다.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내 노력은 내 공부를 깊게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아주머니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내가 어려운 말에 도움을 받아 공부한 부분이 아주머니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넓고 깊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민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지적 상태와 정신 상태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말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어려운 말은 물론 지식인이 만들어내고 학문이 만들어낸다. 학문의 어떤 부분에 어려운 말을 많이 써야 한다면 그 부분이 민중과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겠으나 그 학문 전체를 놓고 본다면 민중과 만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민중과 멀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자각되지 않는 말들이고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말들이고 인습적인 말들이지 반드시 어려운 말이 아니다. 어려운 말은 쉬워질 수 있지만 인습적인 말은 더 인습적이 될 뿐이다. 진실은 어렵게 표현될 수 있고 쉽게 표현될 수도 있다. 진실하지 않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진실이야말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에 속한다. 장준애는 자신이 배반자라고 여겨질 때 마지막 남아있는 수단은 글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마 이와 관련될 것이다.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다. 말귀가 어둡지 않은 사람이면 느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짧은 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 있어서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허튼 소리를 할 수 없게 한다. 죽음을 결심한 한 가장이 가족에게 당부하는 말로 쓴 이 14줄의 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6줄로 가장 긴 첫 부분에서 고인은 여전히 공인의 신분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 그는 먼저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여러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이 여러 사람은 우선 그의 가족을 비롯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겨냥하는 말일 것이다. 그에게 여전히 믿음을 지니고 그를 어떤 정치적 상징이나 그 구심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기서 빠질 수 없기에 그 안타까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고인이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썼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과 연결된 주변 사람들의 부담만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희망에도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 될 것을 바라지 않았다. 고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도 말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썼다. 창조적 활동가였던 고인은 이제 자신에게서 그 창조 역량을 더는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 인간의 위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고난 앞에서 그 위엄은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결단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고인은 그 일을 결행했다. 자신의 죽음에 임해 가족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세 줄의 당부와 두 줄의 이유 설명으로 되어 있다.
고인은 슬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라면서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여기에는 물론 땅과 몸이 하나라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가 있지만 비록 죽음이 인위적이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른 결과이기에 자연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고인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를 운명이다 라고 짧게 썼다. 이 운명은 제 희망이 오욕으로 덮인 것을 바라보며 몸을 찢어야 하는 사람의 처절한 운명이다. 그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름다운 정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희생에 속한다. 거기에 패배주의는 없다. 고인이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은 세 줄로 짧다. 화장하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라고 당부했으며 오래된 생각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작은 비석은 공훈을 적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할 이 비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면목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고인은 이렇게 그 영욕의 자리였던 생물학적 육체의 흔적을 지상에서 지우고 싶어 했으나 역사에 걸었던 기대를 끝내 접지 않았으며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래된 생각은 깊은 생각이다. 그는 역사의 깊이를 믿었다. 고인은 순간마다 한 뜻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졌던 사람답게 죽음 앞에서도 전적으로 죽음에 관해서만 말했다. 처절한 결단을 향해 추호의 주저함도 없었던 고인의 유서에는 짧은 문장과 비교적 긴 문장이 어울려 만든 단호한 리듬과 처연한 속도감이 있다. 이 다감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의 절명사는 고결한 정신과 높은 집중력에서 비롯하는 순결한 힘 아래 우리 시대의 어느 시에서도 보기 드문 시적 전기장치를 감추고 있다. 고인의 믿었던 미래의 힘과 깊이가 그와 같다. 네, 오늘 낭독 산책은 황현산 작가의 밤이 선생이다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